예, 안녕하세요. 논술 기초 특강을 맡은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요, 제시문의 특징 또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통합적 원리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서요.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요. 화면을 좀 봐주시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가 기억이 나죠. 제시문의 출처는 교과서하고 비교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교과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비교과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논술은 그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논술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또 이거 학원에 다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도요. 선생님은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뭐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래도 학교에서 해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논술 자체에서 제시하는 제시문 자체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 부분들을 대단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시문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요. 지문, 흔히 말하는 이 글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는데 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운문에. 그 다음에 소설이 나올 수도 있고, 산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희곡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는 논설문, 설명문, 논문, 뭐 신문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출제자가 직접 집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출제자가 집필하는 경우의 글의 성격은 대개 논설문이나 설명문 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로서는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됐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논술, 이 통합 논술이잖아요. 통합 논술이요. 통합 논술인데, 이 통합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별표를 할게요. 이렇게 별표.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원리가 복잡하면은 학생들도 어렵겠죠. 그죠? 근데 원리가 간단하면은 여러분들도 원리만 이해하면 논술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원리에, 통합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죠. 자, 여러분들 논술 출제 과정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출제는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술 출제 과정이에요. 어느 대학이나 크게 이 과정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출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아주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통합 키워드를 설정하는 거. 이 키워드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주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제. 쉽게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주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주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출제위원회에서 이번 논술 주제는 뭘로 정할까부터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테고요. 또 전년도에 출제됐던 그런 키워드 주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들이 쭉 있으면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전년도에는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런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 교수님들 사이에 서로 합의가 됐을 때는 그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면은 거기에 맞는 지문을 뽑아야 되겠지요. 지문도 뽑고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논제를 이제 초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또 해야 되겠죠. 정확한지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맞는 건지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채점할 것이냐 채점 기준을 작성한 다음에 실제로 교수님들이요 답안을 직접 써봅니다. 그래서 예비 답안을 이제 써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채점을 해봅니다. 채점을 한 다음에 채점위원회가 다시 또 만들어져서 여기까지는 이제 출제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채점위원회가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었던 부분을 다시 기준을 조정을 한 다음에요.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채점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대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한 교수님이 한 학생의 그 채점을 전담한다라기보다는 대부분 하나의 그 답안에 대해서 세 분이나 네 분의 선생님께서 채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하점 받은 것을 빼고 최고점 받은 것을 빼서 나머지 중간의 평균을 가지고 이렇게 대개 이제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쓴 논술 답안이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채점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그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 키워드. 말하자면 논술 출제위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키워드 만드는 것. 즉 주제를 뽑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원리가 될까 하는 거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이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여기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물도 갖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지금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그러네. 여기 나오네요.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주제부터 정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 키워드부터 먼저 정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지문을 뽑고 어떤 식으로 논제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 예를 내가 드릴게요. 논술은 사실은요. 글을 쓸 때는 비유적으로 글을 써서는 안 돼요. 사실은 논술은 직설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논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적으로 논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그림들을 사용했습니다. 요 그림들은요. 사실은 제가 고마워할 그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3학년 9반 담임을 했는데 반장이었던 선영이가 있어요. 근데 선영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녀석이 그 학급 환경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을 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영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녹화가 이틀 남았거든요. 그랬는데 중간고사가 이제 그 전날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밤 새워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선영이가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되면은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요. 그 대학교 1학년이지만은 좀 졸면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 나, 다, 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시문이라는 뜻이에요. 가나 다라. 그런데
이 가의 제시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요거는 뭡니까? 지게지요. 요거는 뭡니까? 자전거지요. 요거는 뭡니까? 그렇지요. 요트지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요트지요. 요거는 뭡니까? 자동차지요. 요 자동차는 선영이가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놨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 공통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 이동수단이죠, 이동수단. 이동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동수단이라는. 그러니까 이동수단인데 각각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예요? 이게 주제지요.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제이자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제가 이동수단으로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은 이 이동수단이라는 주제 하에서 각기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제시문 가는 요런 관점, 나는 요런 관점, 다는 요런 관점, 라는 요런 관점. 왜냐하면 관점이 같으면은 논술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관점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논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면 이 그림도 이해가 되죠. 이건 지게고 자전거. 이 둘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지게는 사람이 지고서 이렇게 짐을 지고서 가야 되는 거고 이동수단이고, 요거는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이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요거 두 개는 동력을 이용해서 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도시 달려있다 해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요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력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요거하고 또 차이가 있죠. 크게는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직접 사람이 등에다가 짐을 지고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걸어간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걷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올라 앉아서 발로 페달을 밟아서 돌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요거하고도 틀립니다. 또 요거하고도 동력을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지만요. 요거는 어디에서 움직입니까? 요거는 바다지요, 바다. 바다나 강이지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육지지요, 육지. 도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이 네 개의 그림을 보시면은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수단이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키워드를 정해놓고, 이렇게 제시문을 구성할 때는 각각 서로 다른 내용들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논점을 파악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담아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게 논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논술에서 통합적 원리는 바로 이 주제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속에서는 이동수단이 바로 그런 주제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여러분 이제 논술 키워드인데요, 그림을 하나 선생님이 더 준비했어요. 요 그림은 상당히 좀 제가 걱정이 되네요. 본인들께서 보시면요, 혹시 저한테 화내지 않으실까,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제가 사실은,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선영에게. 조금 힘들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태진아 씨고요. 요분은 송대관 씨고, 걱정이에요. 요분 조수미 씨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사실은 제가 다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수미 씨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태연이죠. 소녀시대의 태연입니다. 태연은 조금 귀엽게 나왔네요. 그죠? 귀엽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제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여러분들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 공통점.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키워드.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공통점은 음악입니다. 금방 이해되셨죠? 여기에 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 뭐 이수근 씨라든지 강호동 씨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공통점이 음악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 전부 지금 노래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공통점이요. 예? 그러면은 이 공통점 중에서 각각 이 가나 다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태진아 씨는 제가 이제 전통가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제 불렀던 노래들은 이제 전통가요인데 태진아 씨하고 송대관 씨하고는 공통점이 전통가요라는 어떤 장르가 되죠. 그런 장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오페라, 성악. 1985년도에 오페라 리골레트를 통해서 데뷔하신 분인데 뭐 세계적인 성악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낳은. 그 다음에 요 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주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차이점들이 어떤 차이점들이, 그러니까 요 분하고 전통가요 부르고 성악 부르고 요 분은 가요 부르고. 근데 요런 음악을 부르는 분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층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오페라 여러분들 한번 공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오페라는 공연 입장료부터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은 좀 고급적인 어떤 음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들 음악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이 별로 없죠. 듣는데 부담도 없고 재미도 있고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우리 가수니까요. 태연 씨는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요, 간단하게 태진아 씨하고 송대관 씨, 또 조수미 씨, 태연 씨 노래를 한 소절씩만 조금만, 기분 좋으면 두 소절 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래를 하는데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태진아 씨부터 하겠습니다. 태진아 씨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자, 태진아 씨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카메라 감독님도 계속 웃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송대관 씨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쥐고 떠나가느나 예정된 시간 속에서 떠나가느나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창피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조수미 씨인데 이거 저 걱정입니다. 정말 얘가 오페라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조수미 씨가 언젠가 한번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를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흉내만 내볼게요. 누구의 주
맑고 고운 산 그리움만 이천봉 말은 없어도 계속 하고 싶어지네요.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악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냥 흉내만 내봤습니다. 마지막 걱정이네요. 이분은 여러분들 신세대 태연 씨인데요. 이분 노래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쳐가나요 그대의 사랑은 가슴 아픈 추억인가요? 떠나가네요 그대의 마음은 눈물로도 잡을 수 없나요? My love 사랑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감독님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요 다 지금 들어봤는데 다 다르죠. 제가 그러니까 논술 출제도 이렇게 제시문이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태진아나 송대관, 조수미 씨나 태연 씨나 중에서 제가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물어볼 텐데요. 제가 어떤 분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의 노래를 제가 컬러링으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가 1이라고 손가락 하나고요. 라가 손가락 4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한번 감독님은 3번 조수미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연출님은 2번. 제가 송대관이요? 우리 또 감독님은 4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진아하고 저하고는 어울리질 않는가 봅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지금 진동으로 놨는데요. 한번 지금 열어가지고 제가 진동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감독님께서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아마 밝혀질 겁니다. 답이. 전화를 지금 막 걸고 계시거든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틀린 분은 이따 저한테 점심 사야 됩니다. 예. 예, 됐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께서 맞추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태연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좀 발라드풍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좀 여러분들 보더라도요 약간 나이가 있어요. 약간 나이가 있는데 이분들 또래보다는 약간 낮아요. 제가 나이가. 근데 사실은 이분들 노래는 별로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세대 노래나 또 이런 분들의 노래도 제가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잠깐 보셨는데요. 자, 여기에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악하고 그 다음에 전통가요하고 신세대하고 또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의 주제를 통합해서 그 통합한 주제를 통해서 제시문을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라는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1강에서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기억이 나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서울대학교 전년도
2011학년도 정시 모집의 그 문항 3번의 논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제시문 가가 뭡니까? 분몽이었죠. 제시문 나가 뭐였습니까? 유춘전이라고 그랬죠. 특히 요거는 EBS 인터넷 소설 특강에서 나온 지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이렇게 두 개 지문 나온 거예요. 두 개 지문 나오고 그 다음에 논제가 너무 간단하죠. 좋은 음악이라는 건 무언가? 좋은 음악이라는 건 뭔가? 음악이 좋으면 다 좋지 뭘 좋은 음악이라는 건 무언가라는 걸 물어보는 건 또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 조건을 들었죠. 제시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음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포함시키라고 그랬죠. 자,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그 자료에 여러분들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보신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서울대학교 문제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자로 쓰는 거예요? 1600자로 쓰는 거잖아요. 1600자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마인드 가지면요 2000자, 2500자도 쓸 수 있어요. 군몽에 양소유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양소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경패 나왔었잖아요. 정경패는 양소유가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음악 자체를 도덕적인, 엄격한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분이죠, 이분은. 그죠? 근데 양소유는 좀 뭐라 할까요? 도덕적이긴 한데 이분은 좀 온건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관점에서 음악을 바라본 분이에요. 그렇게 바라. 요 두 분 사이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춘전에는 누가 나왔었습니까? 유춘전에는 서상수가 나왔잖아요. 서상수. 그 다음에 유득공이 나오고 그랬죠. 또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또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서상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고급적인 어떤 음악, 이 부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전문가 몇 사람이 해서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로 좋은 음악은 대중들이 들어서 좋은 음악이 진짜 그게 좋은 음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각자 전부 다 다르죠. 두 분은 다 도덕적 관점이지만 이분은 상당히 엄격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관점에서 이제 음악을 바라본 거고요. 이분은 좀 온건한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분은 상당히 고급적인 일부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굉장히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유득공이라는 분은요, 그게 아니라 정말 누가 들어도 백성들 중에 누가 들어도 서로 마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음악, 그런 음악이 진짜 좋은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부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중음악, 어떤 사람은 고급 음악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하나의 입장을, 좋은 음악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의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좋은 음악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00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제에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물어봤던 의도고 또 그 의도에 따라서 답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음악하고 어떤 시대적 상황하고 이렇게 또 한번 연관 지어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에 친일을 한 분이 어떤 음악을 지었어요. 어떤 음악을 했는데 그 음악이 참 훌륭한 음악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의 행적하고 친일을 했던 거하고 또 같이 예술과 음악을 다르게 봐야 될 것이냐, 같이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서 더 확대 해석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더
논리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우선 먼저 지우겠어요. 고려대학교 것만 제가 선생님이요 분석을 좀 해왔어요. 분석을 해왔는데요. 2002년도부터 그 다음에 2011년도까지 시험을 치른 내용, 키워드, 주제를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 주제가 하나씩 다 다르지요. 이렇게 다 다르게 옵니다. 전부 다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어떤 때는 2004년도 수시 1에서는 평등을, 2004년도 수시 2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서 간다라는 얘기죠. 근데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정말 잘 보세요. 요거 팁입니다. 팁. 뭐냐면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출문제가 중요한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지금 소비에 대한 얘기가 2003년도에 나왔잖아요.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008년도에 소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잘 보시라는 얘기가 나왔던 주제가 한 번 나왔던 주제가 그렇게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2009년도에 자유가 나왔잖아요. 3년 전에 2006년도에 또 자유가 나왔어요. 자유가 나왔다. 2000년도에 기술문명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때 다뤘던 것이 감정노동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2008년도 수시에 이게 그대로 또 감정노동이 또 나왔어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에요.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런데 2006년도에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예를 들면 평등, 요거는 색깔을 좀 제가 달리 해볼게요. 파란색으로요. 평등, 정보화, 그 다음에 생태계의 위기,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모순하고 딜레마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문화적 다양성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제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논제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은 크게 갖지 마시고요. 어떤 대학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요. 기출문제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기출문제 적어도 한 5년 전 것까지는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들 논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팁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까요?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나올 게 없어서 걱정일 것 같은데요. 진짜 요거는 중요한 팁입니다. 중요한 팁인데요. 혹시 이게 기초편 강의이기는 하지만요. 올해 고3이라 논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는요. 요 말을 좀 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대개 주요 대학들은요. 논술 시험을 치르기 전에 5월, 6월, 7월 요쯤에 뭐를 치릅니까? 모의고사를 치르죠. 모의고사를 치르는데요. 이 모의고사도 역시 똑같습니다. 모의고사도 어떤 주제를 정해서 치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의고사에서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시문이 가나 다라고요. 논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을 물어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시스템이 본 시험까지 거의 시스템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다만 뭐가 주제하고 지문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모의고사는 대개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학생들 참여한 학생들 모범 답안이라든지 또는 출제하셨던 교수님들이 예시 답안을 발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서 이 내용은 이런 논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으시면요.
실제로 논술 시험장에 가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갑자기 왜 논술 얘기하다가 시가 나오느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당황해할 수도 있거든요. 시하고 논술하고는 사실상 좀 거리가 멀지요. 왜냐하면은 시는 개인적인 어떤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신의 생각이 담겨야 되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언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지문 중에. 문학에서도 시 지문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시 지문을 어려워하고 지금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도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가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해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시는요. 선생님도 시인이에요. 정식적으로 등단 절차를 거쳐서 시집까지 낸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는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이 수능을 치르는 시험에서의 시는요, 개인의 창작물로 생각은 하되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실 때 시를 상당히 이제 그 어떤 그 주관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거예요. 수능에서 시 지문을 출제할 때는요, 시를 대개 우리는 3개를 내지 않습니까? 시를 뭐 2개 낸 적도 있긴 해요. 3개를 내는데 요 3개를 낼 때 아무 시나 갖다가 이렇게 3개를 배치하는 게 아니죠. 출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주제를 하나 생각을 해요. 요번 시의 주제는 요거는 우리의 어떤 뭐 생명 윤리다. 윤리와 관련돼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라든지요. 아니면 요번 시의 주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어떤 소유욕에 대해서 한번 시를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여러분들 따끈따끈합니다. 작년도 2011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시지문 13번서부터 16번에 나왔던 그 시지문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한번 읽어가 볼게요. 그냥 읽듯이 읽어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의 주제가 이 시 3편을 출제한 분들이 어떤 공통 주제를 놓고 시를 출제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윤동주의 자화상은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자, 산무통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냥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세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본인이겠죠?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가히 없어진다고 그랬네요. 그 사나이가 가히 없어진대요. 금방 밉다고 하더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가히 없어진대요.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또 그리워집니다. 미워진다 했다가 가히 없어진다고, 미워진다 했다가 그리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 속에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시 속에서요, 물론 자화상입니다. 시 속에서 얘기할 때요, 일단 감정이 드러난 시어는요, 주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진다고 했다가 가히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미워진다고 했다가 그리워진다고 그랬어요.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요. 이거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작품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민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죠. 연민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그렇게 이제 일단 이 가시는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시를 같이 한번 더 볼게요. 나시는
고은 선생님의 그 선제리 안악내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쭉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읽어요. 개들이 막 짖어댄대요. 막 계속 짖어대네요. 그리고 또 말끝이 막 들리고요. 기러기가 날고요. 그런데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제 남이 아니고요. 의좋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이 아니다 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좀 화합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산 무군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안악내들. 안악내들 제목에 선제리 안악내들 아닙니까? 안악내들이 여기 나오네요. 팔다 못해 파장더리로 넘기고 오는 안악내들. 파장더리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제 안 팔리니까요. 아주 싼 가격에 그냥 거저 넘기다시피 하고 이렇게 오는 안악내들이에요. 뭔가를 여기서 이제 팔아가지고 와야 아이들 고무신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파장더리로 넘기고 오는 그 안악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넘어가세요. 자, 시오리길 한밤중이니 십리길 더 가야지. 지금 굉장히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되나 봐요. 집에까지. 빈 강줄이 이제 다 파장더리로 넘겼으니까 가볍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빈 배.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빈 거예요. 그래서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이거 뭡니까? 시오리길을 걸어오는데요. 그것도 그냥 돈 몇 푼 받고 넘기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얼마나 빈 배가 가벼울까. 뭐가 느껴져요, 여기도? 연민이 느껴지죠? 그죠?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안악내 끼리끼리 나누는 함께하는 고생이다. 자기만의 고생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끝에서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는 듯 눈을 멀뚱멀뚱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인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살았던 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그 팔았을 때 어떤 이익이 남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오기가 미안해서 그냥 거의 거저주다시피 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터벅터벅 걸어오던 그런 모습들에서 민족의 어떤 연민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로 갈게요. 김명인 선생님 시는 상당히 좀 관념적이라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김명인 선생님의 그 나무라는 작품인데요.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여기 있네요. 그 나무 발견했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계열 한 구석에 빛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있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덕여서 꽃을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어쨌든 이건 뭐냐면요, 다른 나무들은 다 꽃이 지금 피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아직 멍울 어딘가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꽃도 안 피고 지금 멍울만 맺은 거예요. 안쓰러웠대요. 감정이 나타나 있죠. 안쓰럽다. 이거 뭐예요? 연민이죠. 연민. 자,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환하게 타오르는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대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대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나무하고 어떤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심정을 여기서 느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봄이 가기 전에 저 나무도 푸른 잎새를 매달까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작품, 나작품, 다작품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가나다가. 공통 주제가 연민이죠. 연민이잖아요. 시도 이렇게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출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 자, 이게 이제 13번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에서 다의 공통점.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죠?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없습니다. 대상과 일체가 되는 화자이지, 대상과 일체가 되는 화자이지, 굳이 얘기하자면 다작품 정도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 이게 뭐예요? 연민이죠. 네. 뭐 볼 것도 없이 뭡니까? 이게 답이죠. 답이 나오면 그 밑에 건 읽을 필요가 있나요? 시간도 없는데요. 읽을 필요가 없죠. 예. 간단하지요. 답은 이렇게 금방 나옵니다. 이게 예. 금방 나오는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요거 굉장한 팁입니다. 요거는. 요거 안 보는 학생은요. 정말 후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본 것만으로도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큰 낚시로 얘기하면요. 대물을 낚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요것도 선영이가 그린 건데, 등잔을 그린 건데, 조금 등잔 밑을 좀 어둡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제가 좀 포토샵으로 처리는 하긴 했어요. 좀 까맣게 이렇게 좀 처리는 했는데,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선생님이 계속 오늘 주제 얘기하고 있죠. 키워드 얘기하고 있죠. 이 주제와 키워드가요, 눈에 보이는데 어디, 논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논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실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보여주죠. 다음 화면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나면은 장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알았으니까 각각의 제시문은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각각의 관점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학생들은 주제가 뭐야? 읽어보고서도 주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주제를 알고서 글을 읽는 거는 먼저 싸움을 할 때 적이 어떤 그 수를 쓸지를 알고서 내가 알고서 대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문제 3개가 있는데, 문제 1. 제시문 가나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공공성이라는 말 나왔어요. 여기 공공성. 자, 공공성. 이 공공성, 제시문 가나다가요, 이 공공성을 실현한대요. 주체가 누구인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주제가 공공성이죠. 근데 이렇게 주제가 되는 얘기는요, 자주 나와요, 논제에. 문제 2를 보세요.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가나에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제시된 공공성에서 또 얘기를 해요. 공공성 지금 벌써 몇 번? 3번 얘기했어요. 여기 또 공공성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문제 3번은요. 공공성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을 전체의 이익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공공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제 하나하나에 전부 다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깐 요거 지우고요. 논술 문제지를 받잖아요. 논술 문제지를 받으면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제시문이고요. 요게 뭡니까? 요게 논제고요. 요게 주의사항이잖아요. 꼭 이렇게 하세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논제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시문 읽는 겁니다. 학생들은 먼저 제시문부터 읽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대방이 누굽니까? 논술 출제하시는 분들이죠. 논술 출제하시는 분들의 수를 내가 뭔지를 모르고서 글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를 잘 모르니까 읽었던 지문을 또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분석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고 가서 갔다 와서 들어보면은 어떤 학생은 시간이 부족해서 한 문제를 덜 썼네, 못 썼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분석을 한 번 읽고서 제시문 분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내용이 글로 표현할 때 여유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그쪽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논제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또 어떤 거요?
바로 키워드, 주제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표로 그림으로 하나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연세대학교 거를요, 이렇게 이제 꼭 연세대학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점, 관점 1, 관점 2, 관점 3, 관점 4 이렇게 관점 쭉 관점을 각각 다르게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논술 제시문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원리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선생님도 했네요. 아주 너무 재밌게 했고요. 오늘 강의도 마무리는요, 선생님이 사진 한 장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독이잖아요. 우리 전통적인 독을 이렇게 다 세워놨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쓰기를 기다리는 원고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들이 다 일률적인 것 같아도요, 전부 다 개성이 있어요. 칸은 똑같지만요,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부 그 속에 개성이 담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을 보시면서요, 아, 개성 있는 글, 나도 이런 특징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강의 중에 노래도 했는데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